네, 산업이실 홍석준 실장입니다. 기업 부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그리고 하반기 신용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종합 발표에서 보셨는데요. 상반기 기업 부분 장단기 신용 등급 또 등급 전망 기준 업다운레이션을 1.5배로 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상향이 많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향 기조라기보다는 업종 또는 계열에 따라서 신용도 방향성이 차별화되고 있다. 또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 위험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확산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 업종이 뭐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 방산업종 위주로 신용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뭐 건설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는 등급 하향이 많았습니다. 6월 말 기준 긍정력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나 하향 검토보다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용도 상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핵심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별, 그룹별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조선, 방산 같은 우호적인 업종하고 석유화학, 2차 전지, 건설 같은 부진 업종 간의 차별화, 또 관련 산업 익스포저가 큰 계열 간 차별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고환율 기조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유동성이나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을 포함한 뭐 정부 정책 방향,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도 신용도에 있어서 주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 1년 정도 단기적 관점에서 주요 산업별 업황하고 신용도 전망을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건설, 2차 전지, 철강은 여전히 비우호적인 산업 전망 그리고 부정적 등급 전망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조선 방사는 우호적인 업황하고 긍정적 등급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업종은 연초 대비 등급 전망이 개선되었습니다.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양 대형 업체 간 합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 전망을 감안해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유통하고 면세는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유통은 전반적인 뭐 내수 소비는 이제 약화되었지만 주요 업태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면세는 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천 그 공항 면세점 임차료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업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하반기 주요 산업별 이제 인더스트리 아웃룩, 크레딧 아웃룩, 그리고 키워드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석유화학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섭 연구위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총 4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이익 창출력 약화 그리고 재무부담 확대를 반영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여천 NCC와 SK 어드밴스드는 손실 장기화와 재무구조 저하를 고려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말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되었던 SK 지오센트릭과 SK PIC 글로벌까지 포함한다면 작년 정기평가 이후 총 6개 업체들의 신용 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에도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신용도 하향 압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A급 이상 업체 대부분의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동향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7월 첫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약 64달러로 크게 하락했고요. 나프타 그리고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이는 전쟁 초기에 선 구매 수요가 줄고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구매의 관망세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제품 스프레드도 4월 이후 크게 낮아져서 업체들의 수익성 부담이 다시 확대된 상황입니다. 다만 중동에서의 정제 설비 피해 등으로
정제 마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 사업을 병행하거나 방향족 비중이 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방어력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적 동향입니다. 2025년에는 올레핀 시황 부진이 지속되었고 방향족 수급도 약화되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산 손실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말 합산 순차익금은 감소했습니다. 다수의 업체들이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시행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커버리지 지표는 저하되었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는 1, 2월까지 스프레드 약세로 부진한 실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2월 말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긍정적 레깅 효과로 인해서 3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1분기 합산 수익성이 반등했습니다. 다만 원재료비 매입 부담이나 구매카드 유동화 잔액 축소 등 운전자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3월 말 합산 순차익금은 다시 증가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및 신용도 전망입니다. 최근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주요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도 축소된 상황이므로 하반기부터는 역내깅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중동 설비의 가동 차질과 일부 증설 지연 가능성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규모 증설 계획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고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요 회복 여력도 제한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증설 부담이 지속되는 2028년이나 2029년경까지는 비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듯 약화된 이익 창출력,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 높은 재무 부담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한편 사업 재편은 대상과 여수 1호 프로젝트가 2027년부터 실행 단계에 진입하게 되지만 울산 등의 타 지역에서의 사업 재편 논의는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재편 및 자구 계획의 이행 성과, 이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구조 방어력에 따라서 업체별 신용도 하향 압력도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메모리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영업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 SK 하이닉스 신용 등급을 AA 긍정적에서 AA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최근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주요 범용 메모리 계약 가격은 2026년 6월에도 전월 대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약 18개월 연속 오름세인데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2026년 캐펙스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반면에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AI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수천억 달러의 투자 규모 대비해서는 매출 규모가 작아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 여력이 우수하고 AI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단기간에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능력 확보가 메모리 업체들의 주요 경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늦어질 경우에는 고객이 이탈하거나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표에 정리했듯이 주요 업체들은 증설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생산 시설 구축에는 적층 공정이나 첨단 패키징 공정이 추가돼서 범용 메모리 생산 시설 대비 훨씬 큰 규모의 투자와 긴 건설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업체들의 영업 레버리지는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확보 여부가 신용도 측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실적 동향입니다. 왼쪽 수익성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메모리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가격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주요 메모리 3사는 2026년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25년에는
HBM 경쟁력이 강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실적 개선을 나타냈고, 26년 1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를 바탕으로 생산 캐파가 가장 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재무 안정성의 경우에는 영업현금 창출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순현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메모리 3사 모두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규모 투자와 업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완충력은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및 신용도 전망입니다. 2027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메모리 업체의 신규 생산 능력도 27년 하반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27년 3분기를 전후로는 증설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계의 장기 공급 계약 기반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가격 하락폭이 과거 대비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될 가능성이 높고 출하량 증가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는 27년에도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27년까지 메모리 업체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영업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업체들의 하이퍼스케일러 의존도와 영업 레버리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스케줄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과 운전자본 누적 부담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영업 현금 흐름 안정성, 그리고 충분한 재무 완충력 확보 여부가 향후 신용도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일실 김상수 연구원입니다. 건설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건설사들 기존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에는 변동이 없었고 포스코 ENC에 대해서는 부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건설산업 동향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대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데다 공급 불확실성도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과 우호적인 분양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은 수요 부진과 누적된 공급 부담으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은 전년 말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지만 수도권 외곽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입지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공업 미분양은 여전히 중요한 부담 요인입니다. 입지가 열이한 지역에서 과잉 공급으로 확대되었던 중공업 미분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외곽 지역은 주택들의 입주 시점이 도래할수록 중공업 미분양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정비사업 지원과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사업센터 등 분양형 비주택 부동산의 미입주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우호적인 시기 대규모로 분양된 사업장들의 입주 시점이 도래하는 가운데 실물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대출 제한, 매매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입주 및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률과 무관하게 계약이 취소되는 케이스도 발생하면서 건설사 재무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사 영업 실적과 재무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서 24년 사이 크게 줄어든 주택 착공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사 매출액은 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토목이나 플랜트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수를 감안하면 당분간 매출의 정체 내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원가 부담이 컸던 현장들이 준공되고요. 수익성을 확보한 신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영업 수익성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공사미수금을 포함한 영업자산 부담으로 차입금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건설사 재무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대구 등을 중심으로 준공때까지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피스텔, 지산, 생숙 등 분양형 비주택 현장에서도 미입주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면서 공사대금 회수와 차입금 감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우호적인 외부 여건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을 인식하거나 회수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간 주요 리스크로 뽑혔던 PF 리스크를 살펴보면요. 건설사들이 본 PF 전환 등을 통해 PF 우발 채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분양경기 침체로 다수 사업장 진행이 늦어지면서 건설사 보증 규모가 크게 줄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개발 사업 보증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 등급 보유 건설사들은 총 20개 홈플러스 매장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회생 절차 폐지로 향후 전면적인 폐점이 진행될 경우 후순위 PF 차입금을 대위 변제하거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관련 보증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건설사 신용도 전망입니다. 주택 및 분양시장, 금리 여건 등 제반 산업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미분양이나 미입지 연장 관련 공사 미수금 회수 지연과 대손인식, PF 우발 채무 손실 등 부담 요인들이 여전히 있다 보니 단기적인 신용도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미분양, 미입주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유동성 대응력을 포함한 재무부담 통제 수준이 약화되는 업체들의 경우 신용도상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분양 경기가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분양 실적과 공사대금 회수 추이, PF 리스크 등을 확인해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업일실 김문호입니다. 다음 정유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S51 신용등급을 AA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아람코의 지원을 통해 샤인 프로젝트 투자 부담을 통제하고 있고 정유 부문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계속될 전망인 점을 반영해 조정했습니다. 정유산업 동향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26년 3에서 5월 유가와 정제 마진 모두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2월 말에 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두바이 유가가 급등했고요. 이후에 석유 제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정제 마진은 조금 후행적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30달러 수준이었는데 6월 종전 합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유가하고 정제 마진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6월 평균 두바이 유가 80달러 수준, 복합 정제 마진 10에서 20달러 내외로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원유와 석유 제품 가격 유지되고 있고요. 전쟁 중에 중동 인프라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유 관련 지표가 비교적 높게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유산업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입니다. 정유사들의 최근 실적을 말씀드리면 25년 하반기부터 정유 수급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26년에는 전쟁이 터지면서 1분기에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6년 1분기 정유 4사 합산 기준으로 6조 원의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정유 부문의 실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요. 석유화학이 부진했지만 윤활유 부문은 양호한 실적 유지했습니다. 그치만 실적 개선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같은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했고 S51, SK이노베이션은 26년 1분기에도 투자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하반기 정유사 신용도 전망입니다. 6월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지만 당분간은 정유 부문 중심의 양호한 실적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6년 2분기에는 유가 영향 감소에도
전쟁 기간 중에 정제 마진 상승이 반영된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요. 하반기에도 중동이나 중국의 공급 제약으로 아시아 지역의 석유 제품 수급이 비교적 타이트하게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유 가격 하락 등 유가 변동에 따른 재고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의 최고 가격제 관련 손실 보전 규모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가격제 손실 보전의 경우 7월 1일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했는데 원가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마진을 어떻게 산출할지 등 구체적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유나 윤활 같은 주력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정유사별로 투자 부담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 석유화학 구조 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가격 상한제, 담합 조사를 포함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산업 영향은 계속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 이슈는 슬라이드나 관련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유산업 발표 마칩니다.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 연구원입니다. 조선업 정기평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의 신용 등급을 A 플러스 긍정적에서 AA 마이너스 안정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업황 개선으로 이익 창출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수주 잔고 구성과 달러 강세 등을 고려했을 때 우수한 영업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선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부담 역시 완화되는 추세이고 HD현대 미포 흡수 합병을 통해 특수선 부문의 사업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 시황 호조와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900만 CGT의 발주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과거 슈퍼사이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신조성가 역시 202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서 클락슨 신조성가 지수는 2020년 말 126포인트에서 2024년 9월 19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2025년 들어 상승세가 꺾인 이후로는 현재까지 185포인트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성가 상승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조선사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 이후 중국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이 약 60%에 달하는 반면 국내 조선사는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순 점유율 격차보다는 LNG 선이나 기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우려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LNG 선 수주 점유율에서 국내 조선사가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 주요 조선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HD현대그룹은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해외 조선사와의 공동 건조나 화도급 발주를 통해 생산 능력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경우 2024년 말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완료하였는데요. 현지 조선소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관리 체계와 공정 운영 역량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해외 진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은 장기적으로 특수선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업황 민감도가 큰 상선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잠수함, 수상함 등 특수선 사업 확장을,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FLNG나 FPSO 같은 해양 플랜트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선 업체들의 실적인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고성가 수주분의 매출 인식,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할 완화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하향 안정화된 후판 가격도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요 조선사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4년 1분기 2.6%에서 2026년 1분기 14.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선수금 유입과 재고된 이익 창출력에 힘입어 순차입금이 2022년 말 약 6.7조 원에서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말에는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2조 원을 기록하면서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향후 공정 진행 과정에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고된 EBITDA 창출력을 감안하면 재무 커버리지 지표는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업종의 하반기 시종 전망입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워낙 발주가 많았던 기조효과 때문에 앞으로 발주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 규제에 따른 교체 수요와 LNG 프로젝트 재개 등을 고려하면 주요 조선사들이 양호한 수준의 수주 잔고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수주 잔고가 확충된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조선가 역시 일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수주 잔고 구성과 달러 강세, 하향 안정화된 후판 가격 등을 고려하면 우수한 영업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무부담 완화 추세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조선 업종의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주요 모니터링 요소인데요. 우선 원활한 공정 진행과 생산 효율성 제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조선업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 노사관계 이슈 등 비경상적인 요인들로 인해 공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공정 진행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익 창출력 개선세의 지속 여부는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구도와 신조성과 추이인데요. LNG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유지 여부와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 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LNG선 발주 재개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 등에 기반해서 신조 성과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선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상선 부문 의존도 완화 여부인데요. 각 조선업체별로 특수선 사업이나 해양 플랜트 사업 확대를 통해 업황 변화에 민감한 상선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이슈입니다. 이것으로 조선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 산업입니다. 올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는 주요 철강 업체들의 신용 등급과 등급 전망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실적 부침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 등급에 상응하는 재무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이미 확보해둔 재무 여력과 수익성 방어 노력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산업 동향입니다. 왼쪽 수급표를 보시면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철강 내수는 올해도 역성장 기조가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가 가라앉은 데다가 주요 제조업 경기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감산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고 올해 초 철강 수출 허가제도 재도입했지만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공급이 조정되는 효과를 아직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오른쪽 원자재와 철강제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이후 약세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산과 수입산 반덤핑 관세 조치 등의 영향으로 철강제 가격이 소폭 반등했으나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환율 영향 등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이후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주요 철강사의 수익성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지만 비용 부담 상승폭이 이를 웃돌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나빠진 모습입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익 감소에다가 투자 확대 영향이 맞물리면서 순차입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순차입금 EBITDA 배수가 연간 기준으로 2배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고 실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운전자산 회수와 비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현금 흐름을 보완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무 지표는 아직까지는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철강 수요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의 감산 가능성이나 국내 무역위원회의
수입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 부담이 다소 떨어질 여지는 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업황이 의미 있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미국, 이란 전쟁 이후 올라간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 부담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해외 투자와 ESG 대응에 따른 투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재무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는 철강 업종의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금리와 원자재 가격 등 거시 지표 흐름, 그리고 중국 정책 효과에 따른 수요 회복 여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제철은 봉형광 부문의 수익성 추이와 미국 제철소 투자 부담, 세아베스틸은 이익 회복 여부와 통상임금 이슈, 세아제강은 대미, 강관 수출 실적과 수출 시장 다변화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연구원입니다. 상반기 유통산업 정기평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리아 세븐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리아 세븐은 한국 미니스탑 인수 이후에도 부진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손실 누적으로 재무 구조가 약화되고 유동성 대응 부담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하여 6월 24일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업체의 신용 등급 및 전망 변경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산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 전반의 소비 여건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일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와 소비 쿠폰 등 지원 정책에 힘입어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업태별 영업 여건 개선 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백화점은 프리미엄 소비 채널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 양극화와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와 가전 양판점 등은 온라인 채널 확대로 소비가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영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 회복 여부보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채널의 변화이며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이 업태별 성과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업계 실적 추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비 여건 개선에 힘입어 업권 전반의 수익성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와 외국인 소비 증가, 일부 업태에서의 경쟁 강도 완화 등으로 인해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유통업체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5년 이후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익 창출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점포 리뉴얼, 디지털 전환, 온라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유통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의 영업 환경은 단기간 내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채널 선택권 확대에 따라 업태 간 경계도 점차 희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태 고유의 소비 가치 확보 여부에 따라 업체별 실적 격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점포 리뉴얼과 선별적 투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재무구조 개선 여력도 당분간 제한될 전망입니다. 한편 당사는 유통산업 신용도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의 구조적 성장 제약은 존재하나 소비 회복에 따른 주요 업태 이익 창출력 개선과 신규 투자 축소에 따른 재무 부담 통제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코리아세븐입니다. 이마트의 온라인과 건설 부문은 영업 적자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SSG닷컴과 지마켓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온라인 사업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반기에는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 지분 매입도 예정되어 있어 재무부담 해소도 단기간 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영위하고 있는 가전 양판 사업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가운데 온라인 대체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점포 구조 조정, PB 상품 확대 등
사업 전략의 성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세븐은 사업 경쟁력 약화로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진 점포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이익 창출력 개선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사 및 외부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 자본 확충 방안과 자산 매각 계획의 성과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주요 업체들에 대해서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모두 유지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업황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지만 이 ESS와 같은 비전기차 부문으로의 사업 확장과 일부 업체의 배터리 외 사업을 통한 수익성 하방 압력 완화, 투자 부담 완화 전망에 따른 재무 부담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 현 상황에서도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신용도 부담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외 부문에서의 실적이 이 전체 실적 변동폭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이익 창출력 저하로 이어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이제 국내 업체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방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목표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있고 LFP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EV 전략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업체들의 수요 회복 모멘텀은 다소 약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요 시장인 미국은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좋지 않고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도 여전히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업체들에게 이제 ESS와 LFP와 같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과 비중국 공급망 이점을 활용한 수요처 다변화 등이 중요한 대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 동향은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로 나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셀 업체들은 낮은 가동률과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25년 영업적자 폭이 확대되었고 또 26년 1분기에도 주요 시장 내 비우호적인 정책 환경의 영향으로 주요 3사가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부담이 과거 대비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리한 수준의 재무 커버리지 지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혼다 합작법인의 유형자산 매각, 그리고 SK온은 포드와의 합작법인 종결 등으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만 이 실질적인 재무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배터리 소재 업체의 경우에는 AMPC와 같은 수익성 방어 요소가 빈약하고 또 밸류체인상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가변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품목별로 실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산업 전반의 적자폭 축소는 일부 양극재 업체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과 또 배터리 외 부문의 양호한 실적 등이 일부 완충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결과이고 양극재를 제외한 동박, 분리막 전해액 업체들의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여리한 수준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은 LFP 대응과 해외 생산 거점 확충 등 추가 투자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입 부담 완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 산업 환경은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ESS 시장이 2차 전지 업체의 새로운 수익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게는 상대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당사는 2차 전지 산업의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단기적으로 본업인 전기차 부분에서의 수요 둔화로 영업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여전히 재무 부담이 과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신용도 전망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LFP 등 신규 부문 소재에 대한 투자 부담이 존재하는 소재 업체들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ESS와 같은 전기차 외 사업에서의 대응력, 성과,
그리고 또 재무 안정성 통제 수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현 시점에서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은 시장 대응 전략에 있어서 점차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도 모니터링 요인을 달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사업의 실적 완충 효과와 재무 부담 통제 전략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SK온은 현재 부진한 배터리 부문의 경쟁력 확보 여부, 포드와의 미국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종결 영향, 그리고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은 에너지 소재 부문의 가동률 반등 시점, 생산 설비 투자 규모 및 추이, 그리고 추가적인 자본 확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 부문 Q&A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입니다. 요즘 석유화학 쪽을 보면은 대산이나 여수의 일부 설비 중심으로는 사업 재편의 논의가 꽤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정작 그 외의 지역이나 다른 업체들은 추가적인 재편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딘 느낌입니다. 국내외 수급 여건이나 신용도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재편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실제로 가시화된 설비 감축 물량은 에틸렌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 대산 NCC 약 110만 톤, 그리고 여천 NCC의 이삼 공장 약 140만 톤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서 제시한 국내 NCC 감축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S-오일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180만 톤 규모의 신규 에틸렌 공급 물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논의되는 감축 효과의 상당 부분이 신규 증설 물량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과 여수 일부의 설비 감축만으로 국내 전체 공급 능력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인 수급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급 측면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증설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요 회복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NCC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자금률 상승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 그리고 국내 설비의 노후화, 제한적인 피드스탁 유연성에 따른 원가 경쟁력 저하 등에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황 반등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고요. 당사가 2026년 상반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을 구조적 업황 개선이나 신용도 하락 압력 완화 요인으로 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대상과 여수 1호 사업 재편 이후에도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설비 효율화와 다운스트림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야 구조적 업황 회복과 신용도 하락 압력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최근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메모리 산업 전반의 수급과 수익성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이 메모리 산업 수급이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HBM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계속 재배치하는 만큼 범용 메모리 초과 수요가 심화되고 있어서 중국 업체들의 증설이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을 일부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HBM 시장 역시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은 고객사, 메모리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는 생태계 기반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업체가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은 만큼 중국 업체가 주요 메모리 3사의 핵심 수익원인 HBM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 능력 확대가 메모리 산업의 수급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범용 제품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HBM과 같은 AI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공급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업황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는 HBM과 범용 메모리 간 수익성 격차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HBM의 구조적인 수익성 우위가 유지된다면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를 통해서 중국 업체와 차별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HBM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에는 주요 업체들의 범용 메모리 생산 비중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의 증설과 기술 경쟁력 향상이 맞물리면 산업 전반의 경쟁 강도가 재차 높아지고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HBM의 구조적 수익성 우위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주요 업체들의 제품 믹스 변화,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속도와 기술 경쟁력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 질문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죠. 이 결정이 건설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 중 홈플러스 점포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는 롯데건설, DLENC, SK에코플랜트, GS건설 네 곳인데요. 이 중에서 본 PF 전환이나 매각 등이 완료된 현장들을 제외하면 현재 보증이 남아있는 건설사는 롯데건설과 DLENC 두 곳입니다. 건설사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에 점포를 보유한 법인의 이자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요. 향후 전면적인 폐점이 현실화되면서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대 수익 감소로 선순위 PF 차입금 EOD가 발생하고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후순위 차입금 대입 변제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개발 사업 진행 등을 목적으로 건설사가 선순위 PF 차입금까지 인수하거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DLNC의 경우 폐점이 완료된 점포는 허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모 등으로 사업구조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영업 중인 점포는 임차인 변경이나 개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전부 현실화되더라도 규모가 1,400억 원대로 비교적 크지 않고요. 보유 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롯데건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현재 8개 매장 총 5,700억 원의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행사가 영통 등 세계전 펀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준 신용위험이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천 상동점 관련 보증까지 포함하면 총 보증 규모는 7,300억 원입니다. 롯데건설은 본 PF 전환이 완료된 부천 상동이나 동대문처럼 입지가 우수한 매장들은 향후 개발이나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서울 영등포점은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당수가 지방 및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개발 사업 추진이나 매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차입금 대부분은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인 샬롯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펀드의 약정상 후순위 PF 차입금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후순위 차입금 중 20%, 약 1,100억 원은 한 달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펀드 만기 시점인 2027년 3월에는 잔여 4,500억 원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대비 차입 부담이 커진 롯데건설 입장에서 해당 자금 소요가 현실화되면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점포별 대응 방안과 PF 우발 채무 현실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 질문입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합의가 우리 정유사들의 영업 환경이나 실적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유 담당 김문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종전 합의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감소하겠지만 당분간은 전쟁 이전보다 높은 유가, 정제 마진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 부문 중심의 양호한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정유사 실적에는 정제 마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현재까지 배럴당 20불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공급에 있어서 중동 정제 설비 파괴, 중국 수출 제한이라든지 수요 측면에서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을 고려하면 종전 이후에도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 비교적 양호한 정제 마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 하락이 실적의 일부 부담이긴 합니다. 종전 합의 이후 두바이 유가가 70불 내외까지 빠졌고 오펙이 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 실적에 유가 하락 손실이 반영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동산 원유가 급격하게 시장에 풀리면서 유가가 조금 과하게 하락했을 수 있고 인프라에 타격을 입은 중동이 실제 얼마나 증산할 수 있을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쟁 전보다 높은 유가가 전망됩니다. 참고로 오펙 플러스는 올해 4에서 6월 증산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 때문에 원유 도입 차질이 장기화돼서 정제 설비 가동 부담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적절한 고유가와 우호적 정제 마진이 정유사 사업과 실적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답변 드린 거는 합의가 비교적 잘 진행되었을 때 이야기고 7월 7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종전 합의로부터 60일이 지난 8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가능성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선사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개선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여지도 있는 건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주요 조선사의 개선된 영업 실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물량의 납기를 보면 대부분 2029년이나 2030년이고, 클락슨 리서치 자료들을 살펴봐도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2029년 인도슬로서의 이제 상당 부분이 차 있는, 즉 3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2023년 이후 고성가 물량, 즉 이제 신조성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수주 물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 3년은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신조성가는 2024년 9월 피크를 찍고 약 2, 3% 정도 소폭 하락한 이후에 현재까지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성과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는 금년까지 대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원달러 환율이나 후판 가격, 인건비, 그리고 생산 효율성 제고 수준, 그리고 상선 외에 특수선이나 해양 플랜트, 엔진 등 비상선 사업 부문의 실적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철강 질문입니다. 석유화학 쪽에서는 신용등급의 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업황 부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신용도의 하방 압력이 좀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철강 산업에도 유사하게 이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철강 업체들의 신용도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뭐 비슷한 압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철강이 석유 화학만큼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뭐 보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철강 산업은 과거에 뭐 여러 번의 침체기를 거치면서 뭐 국내 설비 합리화나 중국의 구조조정이 일부 진행되면서 수급 악화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만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주요 업체들은 여전히 이익 창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업종 특성상 이 감산과 재고 자산 회수를 통해서 그 운전 자본에서 현금 흐름을 좀 보완하는 구조라서요. 그 영업 현금 뭐 창출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저희는 반영을 해서 2026년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 뭐 주요 철강 업체들의 신용 등급과 등급 전망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지금 철강 산업은 뭐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국면에서 뭐 탄소 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그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나 저탄소 설비 전환 등으로 인해서 영업 현금 흐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실적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재무 부담이 점진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뭐 이제는 EU, 뭐 캐나다, 멕시코 등의 글로벌 철강 관세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서요. 하반기 실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었죠. EU에서 무관세 쿼터 물량이 대폭 감소된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그 미국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뭐 운송비 부담까지 중첩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거나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업체의 경우 대응 수준에 따라 신용도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뭐 철강 시장 전반의 수급 흐름은 물론이고 업체별로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따른 재무 부담 통제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결정이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우리 유통업 전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예,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의 경쟁 강도 완화가 예상됩니다. 작년 초에 회상 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의 점포 축소, 그리고 상품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경쟁업체들이 고객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67개 정도 패존 확정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업황 개선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커머스 침투율 상승, 근거리 소량 구매 중심의 소비 행태 확산, 그리고 영업 규제 지속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이미 둔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쟁업체 중 하나인 홈플러스의 퇴장이 대형마트의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창고형 매장과 해외 점포 확장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어 국내 대형마트의 점포 수는 지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대형마트의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업체의 대응 전략과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질문입니다. 최근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확대가 과연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힘이 될 수 있을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ESS가 국내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요 증가 효과보다는 각각의 사업 환경과 또 생산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업체별로 달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또 소재사인 포스코 퓨처엠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25년 하반기부터 이 기존의 북미 생산 거점을 좀 빠르게 ESS 생산 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50기가와트시의 캐파를 확충할 계획이고요.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0기가와트시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점과,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약 20% 중반대 이 ESS 매출 비중을 좀 기록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ESS가 유의미한 실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SK 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는 어떤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매출 규모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K온은 합병 편입된 윤활유 그리고 또 석유 트레이딩 부문을 통해서 실적 가변성 자체는 좀 완화가 되었지만 ESS 수주를 통한 기본적인 배터리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이 ESS용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 현재 3원계 소재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점진적으로 LFP 기반의 소재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27년 하반기 이후 정도면 좀 실적 기여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